안녕하세요. 방송한 세무사입니다. 네. 네, 여기 주로 이제 대표님들 오신 것 같은데요. 예. 시간 관계상 아무튼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건설업, 건설업 담당하시는 실무자분들이든 대표님분들이든 항상 하시는 생각은 건설업 공사 수주만 해도 관리하고 하면 너무 바쁜데 왜 이렇게 회계, 세무, 노무 관리할 건 왜 이렇게 많냐? 이런 실무상 애로를 상당히 많이 토로들 하십니다. 예. 건설업은 어쨌든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이런 데 비해서 각종 규제나 의무적으로 할 일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경리분들도 힘들고 사장님도 이렇게 관리하시기가 힘들죠. 예. 그래서 이유를 먼저 네 가지로 요약해 왔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건지. 가장 큰 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건설업 등록 요건을 정해두고 매년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연말 정도 되면은 대표님들 뭐 하시죠? 경리분들 통해 가지고 자본금 맞추시죠. 네. 매년 자본금 맞추는 업종은 다른 업종은 없습니다. 유독 건설업만 그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한 9월, 10월부터 건설업은 이제 결산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바빠지십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금 맞추고 자본금 아니더라도 기술자, 사무실,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 이런 것들이 효력 상실되지 않도록 늘 관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건설업 이제 노가다 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노무 관련된 업무의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 그래도 이건 업무도 힘든데 그 연금건강보험이 개정된 지 벌써 이제 3년이 지났죠. 그래서 이제 일용직 쓰면서 연금건강보험료까지 내면은 사실은 마진이 지금 굉장히 힘들다. 예. 이것도 힘든데 이것 때문에 이제 할 일도 많고 고용산재 확정 정산보험료도 내야 되고 돈이 나갈 때가 많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제조업을 하든 서비스업을 하든 다들 이제 사장님들은 이제 국세청은 항상 걱정하는 분야고 건설업은 이제 국세청 세무 관점에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다른 산업에 비해서 거래 단위 금액이 크다 보니까 세무 신고가 잘못되면은 가산세가 0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가끔씩 이제 신고를 해놓고 잠을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거 신고 잘못 들어갔는데 이렇게 했을 때 가산세 부담이 상당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래 단위 금액이 크다 보니까 사실은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급이라든가 수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신경 써야 할 분야가 많다. 예, 요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협력업체 등록 그리고 입찰을 위해서 신용평가 등급을 잘 유지를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신용평가 등급이 안 나오면 협력업체 등록도 안 되고 게다가 요새는 이제 현금흐름 등급도 보조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본평가 등급이 좋아도 현금흐름 등급이 좋지 않으면은 등록에서 탈락시키고 이런 이제 애로점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이 네 가지가 그 건설업 현업을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든 관리하시는 사장님들이든 항상 신경을 쓰는 주요 네 가지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3월이 지나고 5월이 다 되었으니까 이제 신용평가 등급은 다들 받아 보셨을 거잖아요. 예, 등급이 잘 나오셨나요, 다들? 아직 안 받으셨나요? 예. 빠른 업체들은 신용평가 등급을 거의 4월 정도에는 많이들 받아보시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 그 등록 여건부터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제목 자체는 세무지만 건설업은 어쨌든 결산이 중요합니다. 세무보다는 결산이 중요하고 결산했을 때 사실은 이제 3월달에 법인세가 얼마냐 세무사무실하고 잘 의논해가지고 적당히 잘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시지만 사실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는 재무제표의 모양새가 좋게 확정이 됐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가장 위험한 방식은 경리한테 세무사무실하고 잘 의논해서 잘 확인해봐. 그러면 이제 경리가 세무사나 담당 직원한테 저희 별 문제 없을까요? 네,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이 정도로 체크가 되면 결국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금액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에 단계별로 표시를 해놨지만 사실은 법인세 신고의 가장 큰 의미는 결산 재무제표가 확정이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세 신고에 들어간 재무제표를 표준 재무제표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법인세 수정 신고를 하더라도 절대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재무제표는 바뀌지가 않는다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신용평가를 할 때도 그 신용평가 회사에서 저표준 재무제표를 자동으로 수집을 해서 비교식 재무제표랑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결산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비교식 재무제표를 좀 수정을 해가지고 신용평가 회사를 좀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받아볼까, 이런 게 불가능하다는 차원에서 표준 재무제표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실적 신고도 지금 4월에 하셨잖아요. 재무제표 제출. 그거를 이제 협회에 제출하지만 결국에 이거는 키스콘으로 가가지고 국토부에서 그 전산 분석을 통해 가지고 부실 의심 업체를 추려서 정기 실태 조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 몇 년간 정기 실태 조사가 시행이 되지 않았지만 여기 경기도권에 계신 분들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 차원에서는 낙찰에 의한 실태 조사도 많이 시행했기 때문에 경기도권 업체들은 또 어떻게 보면 실태 조사에 대한 체감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큰 게 있습니다. 예. 네,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사장님들이 반드시 신경 쓰셔야 할 거는 법인세 액수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그 결산 재무제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금액적으로 확인을 하라. 예, 요거는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예, 요거는 뭐 어찌됐든지 그 재무상태표를 한번 올려본 건데요. 예, 여기에서 이제 차변은 자산, 대변은 부채, 자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건설업 실질 자본이라는 거는 회계상의 자본의 개념과 다릅니다. 자산에서 가지금 등의 부실 자산을 빼고 자산 등의 경업 자산을 차감한 자산을 건설업 실질 자산이라고 하고, 부채에서도 회계상 부채 플러스 뭐 퇴직급여 충당금 누계액 등등을 합쳐가지고 건설업 실질 부채를 계산해서 실질 자산에서 실질 부채를 차감해가지고 실질 자본을 계산을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현업에서 보면은 우리 실질 자본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넘어갔다가 나중에 실태조사가 실제로 시행이 되었을 때 그때 가서야 부랴부랴 실제 액수를 계산해보고 우리 미달이네, 이런 케이스가 현업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질 자본이 충족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역시 구체적인 수치로 반드시 이제 경리분들이 세무사무실과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태조사 받아가지고 그 실질 자본이 미달이 되게 되면 결국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는 건설업 영업 정지가 되는 건데요. 예, 영업 정지가 되면은 사실은 대략 그 영업 정지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6개월이고 영업 정지를 받았을 때 그 영업 정지 이후부터는 신규 그 계약만 못하고 기존에 수주하거나 착공한 공사는 계속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업 정지가 불가피하다. 이런 시점에서는 이 영업 정지 행정 처분이 내려지는 시점을 조절하는, 그래서 뭐 시간을 좀 땡기든가 아니면은 지연시키든가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건설업 재무제표를 뭐 실질자본도 문제가 없게 그리고 신용평가 등급도 잘 나오게끔 하려면은 결국에는 결산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보통 결산 재무제표를 법인세 신고 전에 2, 3월에 의논을 하게 되면은 이게 늦는 거다라는 점을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건설업 결산은 본결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결산이 중요합니다. 가결산은 언제 하냐? 9월이 지나고 이제 10월 부가세 신고까지 하면은
11월에 최대한 빨리 했을 때 11, 12월에 가결산 재무제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실질 자본이 얼마나 부족한지, 충분한지, 또는 뭐 이익이 너무 많이 날지, 아니면은 뭐 비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손이 될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조절하셔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1월이 오기 전까지 그거를 미리 조절하기 위해서는 가결산이 중요하다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본결산 때 이거를 챙기고 있으면은 이미 연도가 넘어가서 이미 늦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건설업체들은 반드시 이제 가결산을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이 시기가 연말 자본금을 맞추는 시기이기 때문에 세무사무실한테 가결산 재무제표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확인하면서 연말을 어떻게 마감할지 계획이 필요하다. 예, 그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실태조사를 받아보시는 업체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요 실태조사를 받게 되면은 세무조사에 버금가는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제출합니다. 재무제표는 당연히 내고, 통장 자료도 내고, 각종 계약서도 내는데요. 사실은 세무조사든 실태조사든 무서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통장을 낸다는 겁니다. 통장. 예. 만약에 통장을 내지 않는다면은 회계상의 조작이나 계약서의 조작으로 요거를 소명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통장을 제출하기 때문에 요게 거짓말로 소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노무 분야인데요. 시간 관계상 노무 분야는 노무사가 또 전문 분야고 하니까 아무튼 건너뛰겠지만, 어찌됐든 건설업에서 상당한 업무로드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사실은 이 노무 분야고, 저희가 이제 법인세 내실 때 고용산재 확정 정산료도 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법인세보다 더 많은 고용산재 확정 정산보험료를 내시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세무 분야인데요. 예, 이제 구체적인 뭐 부가세 신고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현업의 격리 담당자분들이 하실 테고,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나 임원분들이 사실은 많이 전화를 받거나 컨택, 뭐 의도치 않은 컨택이든 의도하든 그런 컨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가지급금 관련해서 이제 컨설팅 회사 이런 데랑 이제 컨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미 뭐 용역을 진행해서 해보신 분들도 있고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항상 저도 이제 대표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면은 대표님들이 항상 안 좋은 반응, 인상 쓰시고 듣기 싫어하시는 단어죠. 가지급금. 예. 건설회사는 뭐 가지급금이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업종 특성상 가지급금이 엄청 많은데요. 이 가지급금이 결국에는 부실 자산이기 때문에 실질 자본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신용 평가에 있어서도 가지급금이 계속 증가하면은 어느 순간 등급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무상으로도 당연히 뭐 인정이자 입금 산입, 뭐 지급이장 송금 불산입, 여러 가지 이제 세무상 불이익은 가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나 이게 골칫거리죠,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요 가지급금을 가지고 뭐 이익 소각, 불균등 감자, 뭐 특허권 이런 걸로 이제 보험 설계사나 컨설팅 회사에서 많은 이제 영업적인 컨택을 많이 받으시는데요. 이런 것들은 함부로 실행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예. 왜냐하면은 보통 저런 방법들이 대부분이 이제 종이 장난을 해가지고 가지급금을 상환한 것처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넣어서 가지급금을 상환한 게 아니라면은 세무조사 단계에서 다 부인을 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부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인정상여로 처분을 해버리기 때문에 대표님 소득세로 이제 왕창 부과가 되면은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보험 설계사들은 당장에 이제 솔깃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기가 막힌 방법을 안내를 해드렸으니 이대로 하셔도 되고, 이대로 해서 상당히 이익을 보셨으니까 보험 좀 가입시켜 주십시오. 요게 목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런 거를 된다라고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요. 지금 뭐 계속 수년간 봐도
1년에 한 번씩 지방청 단계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 소각한 업체들 명단 훑어가지고 뭐 지방청 단계에서 다 전수조사하고 특허권 가지고 장난치는 업체들 추려가지고 전수조사하고 이렇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는 세무서 단계의 세무조사와 지방청 단계의 세무조사의 수준이 완전히 다른데요. 지방청 세무조사는 뭐 거의 인맥이나 뭐 금전적인 해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가지금이 상당히 골치가 아프다 하더라도 섣부른 방법으로 하시는 거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는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마지막으로 신용평가 등급 얘기를 드릴 텐데요. 그 신용평가 등급이 예전에는 처음에는 뭐 AA 등급, BBB 등급 이런 식으로 본평가 등급만 표기가 되었었는데요. 한 현금 흐름 등급이 활용이 시작된 게 한 7년 전부터 시작인데요. 지금은 사실은 그 현금 흐름 등급 때문에 대표님들이 더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말이 전도된 고민인데요. 사실 메인 평가 등급은 AA 등급, BBB 등급 이런 등급이 신용평가 등급이고요. CF1, CF2 이런 거는 현금 흐름 등급입니다. 근데 이제 건설업 재무제표에서 왜 갑자기 이 현금 흐름 등급이 더 중요해지고 마치 현금 흐름 등급이 신용평가 등급인 것처럼 오인을 불러오고 있냐면요. 신용평가 회사들도 건설업 재무제표가 분식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건설업 재무제표를 우리 회사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표기를 하자 이러면은 굉장히 좋은 자세고 그게 맞는데요. 사실은 결과론적으로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남들은 다 분식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만 그냥 떡하니 우리 가지금 12억 있으니까 그냥 올려 그대로 뭐 이렇게 해봤자 결국에는 등급만 까인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대부분의 건설 회사들의 그 재무제표가 분식이 굉장히 심하고 그 분식이 심한 정도를 신용평가 회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안을 해낸 게 발생주의 회계는 그 분식을 하면은 뭐 이게 차별성이 없으니까 요거를 현금 관점으로 돌려본 개념이 현금 흐름 등급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원리상으로 봤을 때 아무리 분식을 뭐 전문가가 좀 열심히 티 안 나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현금주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분식을 심하게 한 건지 어느 정도 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보면은 그 원청사들도 협력업체 등록 기준에 있을 때 BB 등 예전에는 BB 등급 이상 충족하면 해주던 것을 요새는 이제 현금흐름 등급 CF3 그러니까 중간 등급 밑으로 가버리면은 아예 못 들어오게끔 거진 다 대부분 그런 식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평가 등급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예전에 공제조합에 근무할 때 신용정보팀에서 근무해 보면은 가장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 건데요. 어떤 질문이 많으시냐면은 우리는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등급이 왜 떨어지냐 이런 분들도 있고 우리 회사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작년 대비 더 좋아졌고 계속 오르고 있는데 등급은 왜 그대로냐 아니면은 반대로 왜 떨어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도 상당히 많이 주십니다. 근데 이제 신용평가 등급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그 회사가 부도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회사가 망할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평가한 거지 저 회사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저 회사가 얼마나 수익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용평가의 본질 자체는 회사의 안정성, 재무적인 안정성에 대한 평가이고 아무리 수익성이나 성장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재무적인 안정성이 좋지 않으면은 신용평가 등급이 절대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과도하게 성장하는 업체들 예를 들어서 어느 해에는 20억을 했었는데 갑자기 50억을 하고 그 다음에 100억 하고 200, 그 다음에 200억을 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등급이 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급격하게 성장한다는 것은 저가를 많이 한다는 의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성장성은 그렇게 좋은 관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용평가 등급으로 봤을 때 가장 유념해 두셔야 될 거는 재무제표의 안정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했을 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두 개가 있다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재무상태표를 본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회계 전문가가 아닌 분들 관점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손익계산서가 눈에 읽기가 편하고 그 내용이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자꾸 머릿속에서 손익계산서 내용을 떠올리면서 신용평가 등급하고 이렇게 연관을 많이 지으시는데요. 전혀 그게 아니고 재무상태표가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도 건설회사 실질 자본을 계산하는 실질 자산, 실질 부채 요 개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무상태표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건설업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대표님들이나 건설업 경리 담당자 분들이나 가장 잘 챙겨야 할 부분은 손익계산서가 아니고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재무상태표는 회계가 직업이 아니다 보면 이게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세무사랑 이제 그 미팅을 하시더라도 주로 대표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꺼내시는 부분은 손익계산서를 많이 꺼내시는데요. 사실은 그 회계 쪽하고 면밀하게 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포커스는 재무상태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용평가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신용평가에 있어가지고 뭐 주로 뭘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재무제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재무제표도 1개년치 재무제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3개년도 재무제표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 의미는 결국에는 어느 한 해의 재무제표가 갑자기 좋아진다라고 해가지고 등급이 확 뛸 수가 없다라는 점이죠. 3개년도의 내용들이 다 맞물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등급이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2년 또는 3년이 걸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거꾸로 말해 보면은 우리 회사가 원래 BBB 등급은 되었는데 BB 등급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내년에는 바로 BBB로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 신용평가 등급은 사실은 올라가면은 굉장히 좋은 거지만 유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한 번 떨어지면은 그거를 올리기도 굉장히 힘들다. 왜냐? 3개년도 재무제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용평가 회사들이 이제 재무제표 건설업 재무제표가 분식이 많다는 한계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게 대표자 신용점수를 보조지표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것도 이제 외부 감사 기업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 이제 소규모 기업으로 가면은 재무제표의 비중이 줄어들고 대표자 신용점수의 비중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회사라면은 대표님 신용점수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상당히 그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도 보면은 이 회사 재무제표를 보면은 도저히 등급이 떨어질 정도는 아닌데 왜 떨어졌지 해가지고 이렇게 까 보니까 결국에 이제 대표님 신용 점수가 이렇게 확 내려간 경우가 있었다. 예. 실례로 그 어떤 회사가 이제 법인으로 이제 차량 2대를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요. 예, 그게 이제 외제차 2대인데 그 이제 차를 파시는 분들은 이걸 팔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으로 이게 그 리스가 안 되니까 개인으로 유도를 했고 그거를 대표님이 개인으로 해가지고 리스를 실행하고 나면서 대표님 신용 등급이 많이 하락하셨어요. 근데 이제 경계점에 있다가 이게 등급이 한 등급이 툭 하고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예, 라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무튼 그